오늘은 에셋 에디터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길 보도록 하죠. 기본적인 내용들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 넘어가고요. 자, 여기 퀄리티가 있네요. 렌더링 품질입니다. 최종 렌더링 했을 때의 품질. 여기 보시면 여기 노이즈 리밋이라든지 미니멈 서브 디바이스, 맥시멈 서브 디바이스가 이렇게 값이 바뀌는 게 보일 겁니다. 렌더 품질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이즈 리밋이라는 얘기는 광원, 즉 조명이 부족하게 되면 화면이 점점점으로 찍히게 나와요. 점이 나와요. 우린 그걸 노이즈라고 부르는데 그 노이즈의 크기입니다. 즉 렌더링 퀄리티가 올라가면 노이즈의 크기도 당연히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보시면 금방 티가 나요. 일반적으로 미디엄으로 렌더링 한 다음에 얘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0.04에서 0.01로 그러면 렌더링 품질이 껑충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 그려보죠. 렉탱글 5000, 5000 푸시 앰플 3000. 자, 그림자 켜보고요. 자, 이 안쪽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갔네요. 일단 그냥 렌더. 이렇게 노이즈 낀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검은색 점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검은색 점들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걸 노이즈라고 합니다. 지금 0.01로 놨는데 이 노이즈 값을 키워보도록 하죠. 0.1로 놔봤습니다. 렌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점들이 생겨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서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점점 얼룩 많이 져있죠? 자, 요것만 지금 원래 값인 0.04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죠. 렌더링. 그러면 대략 요 정도의 요 정도의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데 내가 임의로 이걸 0.01까지 줄여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많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값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노이즈의 크기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그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0.001로도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렌더링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아무래도 대신에 결과물은 더 깨끗하게 나오게 됩니다. 훨씬 더 깨끗해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 정도는 너무 과한 거고 보통 요 값을 그러니까 미디엄인데 이걸 미디엄으로 놓고 요 값을 0.01로 놔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노이즈 퀄리티가 잡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노이저를 체크하라고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럼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노이즈를 0.001로 놓은 것처럼 0.0001로 놓은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렌더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놓으시면 돼요. 여기 노이즈 리밋을 0.04인데 0.01로 놓고 그 다음에 디노이저를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카메라. 이 카메라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거, 제가 요거 오토를 체크하면 스케치업이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해 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 EV 값이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에서 많이 써요. 밝기라는 내용으로.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이제 주로 사용하라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는 안 쓰고, 그래서 요 부분을 렌더링을 하게 되면 밝기를 알아서 조절해 줍니다. 굉장히 그래서 보기 딱 좋게 나와요. 내가 뭘 조절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밝기가 조절이 되니까 많이 편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 EV 값을 오토로 쓰시면 안 돼요.
오토로 쓰시면 안 되고, 그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어드밴스 카메라 파라미터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알면 완전한 수동 카메라를 다루실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동 카메라를 다룰 수 있고요.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수동 카메라를 다 잘 다뤄요. 물론 못 다루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런 이제 스케치업이나 3D 맥스의 V-Ray를 다루시는 분들은 수동 카메라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값은 필름 센시티비티, 필름 센시티비티라고 합니다. 필름의 감도란 뜻입니다. ISO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아사값, ISO 값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필름이 빛에 반응하는 감도란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름 카메라를 사러 가면은 필름 감도, 이 아사값이 100인 게 있고 200인 게 있고 400인 게 있고 800인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빛의 입자가 하나가 들어왔을 때 필름에 발려져 있는 감광 물질이 100개가 반응합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필름 감도 값이 200이에요. 그러면 빛의 입자가 하나 들어왔을 때 감광 물질이 200개가 반응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400개면 400개가 반응하는 거죠. 빛의 입자는 하나가 들어왔는데 100개가 반응하느냐, 200개가 반응하느냐, 400개가 반응하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어떤가요? 누가 더 예민한가요? 400이 훨씬 더 예민해지겠죠. 왜냐하면 하나 들어왔는데 400개가 반응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밝게 사진이 찍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실내에서 사진을 찍을 때 반드시 플래시를 터뜨려야 돼요. 플래시를 터뜨려야 되는데 나는 플래시를 안 터뜨리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러면 이럴 때 필름 감도를 높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내는 빛이 얼마 없거든요. 얼마 없는 빛으로 예민하게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 필름 감도 값을 높여버리면 사진이 밝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일단 EV 값 오토를 끄고 제가 이 부분만 렌더링을 걸어봤습니다. 얘가 지금 보시는 게 아사 100일 때입니다. 제가 옆으로 옮기고 아사 400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필름 감도를 400으로 바꾸고 렌더. 그러면 100일 때와 400일 때의 빛의 밝기가 다르죠?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한번 두 개를 렌더링 해보세요.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요거 리전 렌더라고 합니다. 리전 렌더는 뭐냐면 내가 영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영역만 렌더링 하는 겁니다. 리전 렌더를 통해서 렌더링 하면 전체를 보지 않더라도 대략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렌더링 속도도 빠르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얘를 다시 100으로 바꾸고요. 100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어퍼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F넘버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조리개 값입니다. 조리개를 열고 닫고, 조리개를 열고 닫고. 예를 들어서 얘를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조리개를 열은 겁니다. 1이 열은 거고, 그 다음에 32가 조리개를 닫은 겁니다. 완전히 닫은 건 아니고 아주 조금 열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값이 8이죠. 자, 제가 1로 해서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해보죠. 자, 다시 1로 옮겨왔습니다. 여기가 1이에요. 렌더. 전체 다 바뀌네요. 너무 밝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이번엔 32.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둡게 나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열어보죠. 8. 여기 적당히 밝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조금 밝아진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4. 제가 딱 절반씩 지금 열고 있습니다. 많이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조리개 값만 가지고도 충분히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렌즈 앞에 조리개가 있단 말이죠. 조리개가 이렇게 딱 우리가 셔터를 누르면 조리개가 이렇게 열린단 말이죠. 그때 빛이 쭉 들어오는 거죠. 근데 많이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 리전 렌더 아니고 일반 렌더로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밝게 렌더링이 돼서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가 적당히 맞는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적당히, 그러니까 저처럼 조리개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렌더링을 해보시면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셔터 스피드라는 게 뭐냐면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속도를 말해요. 너무 빠르니까 뭐 분의 1초, n분의 1초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100분의 1초, 300분의 1초, 5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1초, 2초, 3초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노출이라고 합니다. 노출 사진이라고 불러요. 인터넷을 찾아보면은요, 재밌는 노출 사진들이 많습니다. 여기 있네요. 장노출 사진이라고. 이거 아닌데. 이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찍은 사진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어떻게 됐나요? 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있죠. 이거 노출 사진이에요. 계속 노출시켜 놓은 겁니다. 셔터를 안 닫고 계속 열어둔 거예요. 그래서 필름을 빛에 노출시켰다라고 해서 노출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노출 사진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빛, 자동차 빛이 지나간 사진 있죠? 이것도 노출 사진이에요. 이런 게 이제 노출 사진입니다. 셔터를 열어놓고 안 닫는 거예요. 보통 한 10초 정도 열어놓으면 사진이 이렇게 찍혀요. 그 프리미엄 핸드폰 있죠? 그게 이게 돼요. 셔터 노출이 됩니다. 저도 프리미엄 폰을 사고서 저희 거실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한번 찍어봤어요. 한 30분을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와가지고 여보 뭐해? 이거 사진 찍었어?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이런 게 노출 사진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어떻게 나오나? 이 사진이 이제 길거리 찍은 사진인데 되게 밝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처음 찍어봤는데 너무 밝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밝게 나오나 그리고 봤더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 다시 보시죠. 얘를 옆으로 옮겼습니다. 이번엔 1000분의 1초로 바꿔봤습니다. 1000분의 1초면 순간적으로 셔터를 열고 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주변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어둡게 나와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렌더링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기본값으로, 그 다음 기본값보다 셔터 속도를 느리게, 그 다음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시면 이렇게 기본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요 세 가지 값 가지고 조절하시는 거예요. 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여기 오토를 눌러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밝기를 어느 정도 항상 이렇게 딱 최적의 환경을 찾아주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낮의 분위기, 그러니까 가장 해가 많을 때 분위기를 최적으로 찾아서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를 오토로 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뎁스 오브 필드가 있네요. 여기 뎁스 오브 필드. 요거 피사체의 심도를 조절하는 게 뎁스 오브 필드입니다. 심도라고 합니다. 피사체의 심도, 즉 포커스, 아웃 포커싱 효과 있죠. 아웃 포커싱 효과를 줄 때 뎁스 오브 필드를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기둥을 좀 세울 겁니다. 반질은 100mm짜리고 3000mm고 자, 그룹 만들고 복사. 자, 3000mm고 그 다음에 다시 복사. 500mm 간격으로 곱하기 10개 5000mm입니다. 제가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요 중간에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해보시죠. 자, 에셋 에디터를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자, 제가 얘를 오토로 놨고요. 그 다음 뎁스 오브 필드를 켰습니다. 그걸 보시면 여기 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픽스 디스턴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오른편에 이렇게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가 픽 포인트라는 아이콘인데 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거리가 지금 현재 카메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디포커스 효과를 제가 많이 줘봤습니다. 0.8까지 올렸습니다. 디포커스 효과가 포커싱 효과예요. 렌더링을 하게 되면 아이고 지금 내가 지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포커스 아웃 효과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렌더 아웃풋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많이 중요하니까 여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먼저 세이프 프레임입니다. 얘를 체크해 놓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영역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영역 들어간, 회색 영역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요. 다시 한번 봅니다. 사이즈를 여기 사이즈를 바꾸면 돼요. 800에 450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024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나요? 600에 계속 똑같은 비율을 유지하네. 자, 여기 회색 영역 나온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뭐냐면 내가 지정한 이 사이즈에 이 부분만 렌더링 되고 여기는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800에 자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뭐 4대5, 4대3이면 이제 가로가 4, 세로가 3인데 이런 부분들 여기가 렌더링 돼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화면에 실제로 여기만 나오고 이 바깥쪽은 나오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최종 결과물에 나오지 않는 범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로 세로 비율에 맞추어서 이걸 자동으로 스케치업이 이렇게 찾아줘요. 보통은 이 세이프 프레임을 끄고 주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얘를 켜주고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요 부분만큼은 화면에서 빠지겠구나 라고 이렇게 체크해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세이프 프레임이에요. 세이프 프레임, 가로 세로 비율, 가로 세로 사이즈,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비율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얘를 켜놓고 그 다음에 비율을 바꾸고 크기도 한번 바꿔보시죠. 이 이미지 위드하고 이미지 하이트가 되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A4 기억나시죠? 사이즈 얼마일까요? 이렇게 되죠, 그죠? 내가 A4에 사진처럼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다가 0을 하나씩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A3 얼마였죠?
네. 이렇게 됐었죠. 그죠? 해상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보통 우리가 출력할 해상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7mm에 210mm에 300 ppi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pp이가 뭐냐면 픽셀입니다. 픽셀 per 인치란 뜻입니다. 이거 또 비유사한 말로 DPI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도트 퍼 인치의 약자입니다. 1인치, 즉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300개의 픽셀이 들어 있어야 사진처럼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300개의 픽셀이 찍혀야 됩니다. 프린터로 이야기하냐면 얘가 프린터예요. 프린터. 얘는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이해되셨나요? PPI라는 단위를 쓰는 건 모니터고 DPI를 단위를 쓰는 건 프린터입니다. 약간의 크기 차이가 있어요. 되게 아주 약간의 크기 차이가 있는데 그냥 별로 이렇게 큰 상관없이 이거 300 DPI야 혹은 300 PPI야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 TV 모니터는 72 PPI입니다. 1인치 안에 72개의 픽셀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72개의 화소가 찍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진처럼 찍어내야 될 때는 약 300개의 화소가 필요해요. 1인치 안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 280 ppi 정도 됩니다. 대략 한 280 ppi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한 20 pp이가 모자르잖아요. 그건 눈으로 잘 구별이 안 돼요. 약간 화면이 거친데 요 정도, 그 정도밖에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쓰고 싶어요. 내가 이걸 아주 진짜 정확하게 쓰고 싶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건 포토샵이에요. 프린트에 보시면 여기 A4 사이즈 297-210에 300 ppi라고 되어 있죠.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를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3508 픽셀에 2480입니다. 자,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가로로 대략 한 500 픽셀 정도, 세로로 300 픽셀 정도, 이 정도가 조금 모자라요. 이렇게. 얘가 300 dpi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내가 정확하게 쓰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그냥 좀 대충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A3를 쓸 겁니다. 자, A3가 여기 있네요. 아니지요. 요거지요. 자, 가로가 4900, 세로가 3500.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나는 정확하게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쓰시면 되고, 나는 그냥 좀 적당히 쓰고 싶어.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보죠. 그러니까 외우기 쉬우니까 이제 이렇게 바꾼 거죠. 자, A4 사이즈로 하고 싶어요. 2970, 2100 이렇게요. 그럼 A4 사이즈가 되겠죠.
그럼 해상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렌더링이 더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걸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저장하시면 돼요. 바로 이 부분. 이 디스켓 그림 누르면 저장이 돼요. 근데 이거 다 렌더링 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이 디스켓 그림 눌러서 저장하기엔 시간이 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기 세이브 이미지라는 이미지를 여기를 누르면 얘를 누르면 이렇게 저장하라고 뜹니다. 저장 위치를 지정하라고 떠요. 제가 1번에 여기 샘플이라고 해볼까요? 여기에 테스트. 그러면 D 드라이브에 1번이라는 폴더에 샘플이라는 폴더에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장 위치까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렌더링 한 뒤에 자동으로 저장까지 끝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최종 렌더링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최종 렌더링 할 때 반드시 저장을 하시는데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렌더링 걸어보죠. 저장되나 안 되나? 그 다음에는 여기 브라우트 포스하고 라이트 캐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리디언스 맵이 있고 브라우트 포스가 있고 라이트 캐시가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건 라이트 캐시, 브라우트 포스, 이리디언스 맵 이 순서대로 해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가장 현실 세계를 잘 표현한, 잘 계산한 조명, 그러니까 방식을 선택해라 그러면 라이트 캐시가 제일 현실적이에요. 뭐냐면 라이트 캐시는 그러니까 조명에서 빛의 입자가 나오잖아요. 그때 빛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물에 부딪힐 때 에너지의 파장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얼마만한 에너지 파장이 있는가를 계산합니다. 빛이 딱 부딪히면 이렇게 동글게 이렇게 딱 퍼졌다가 사라지거든요. 와서 부딪히면 동그랗게 퍼졌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라이트 캐시를 프라이머리 레이에 올려버리면 빛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계산이 돼요. 왜냐면 빛의 입자가 사물에 부딪히면서 에너지 파장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머리에 쓰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져요. 못 써요. 세컨더리 레이로 들어갑니다. 라이트 캐시는 세컨더리 레이에 쓰고 프라이머리는 이리디언스 맵과 브라우트 포스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이 중에 렌더링이 조금 더 빠른 건 이리디언스 맵입니다. 브라우트 포스는 렌더링이 조금 느려요. 왜냐하면 브라우트 포스가 이리디언스 맵보다 조금 더 사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리디언스 맵은 먼저 렌더링 한번 쫙 해요. 그 다음에 장면에서 광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삼각함수로 인해서 그 광원의 조도를 다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조도를 기존에 렌더링한 것과 기존에 새로 계산한 조도를 서로 보정해 줍니다. 그래서 밝기를 다시 맞춰줘요. 이리디언스 맵은 그래서 조도를 보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브라우트 포스는 그게 아니고 렌더링 할 때 광원을 먼저 찾아요. 그래서 광원을 찾아서 조도를 먼저 계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리디언스 맵보단 브라우트 포스가 조금 더 사실적이에요. 근데 렌더링은 이리디언스 맵이 더 빨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디언스 맵을 씁니다. 이리디언스 맵에 들어가면 여기 맥시멈 레이스, 미니멈 레이스 나오죠. 이거 비율이에요. 화면 비율입니다. 최대 화면 비율, 최소 화면 비율입니다. 조도에 대한 화면 비율입니다. 최대 화면 비율이 0이면 1대1이란 뜻이에요. 화면 렌더링 사이즈하고 조도 렌더링 사이즈가 1대1로 계산되어지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이면 절반 정도. 이해되셨나요? 화면 렌더링 했을 때의 비율과 조도의 비율이 약 1대 0.5 이렇게 계산되어집니다. 렌더링 해상도의 절반 정도로 그러니까 최종 렌더링 해상도의 절반 비율로 조도를 계산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뭐만 바꿔주냐면 얘를 0.2로 바꿔주면 렌더링 해상도가 쭉 올라가요. 조도 해상도가 올라갑니다. 보통 이렇게 0.3으로 놓고 써요. 그 다음 서브 디바이스라고 나오죠. 얘가 렌더링 품질입니다. 렌더링 품질이 바로 얘예요. 이 값을 올려버리면 실질적인 렌더링 품질이 올라가 버립니다. 자요. 제가 아까 이거 설명해 드렸어요. 이거 커스텀에 대해서 미디움이었죠. 지금 3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죠. 자, 올려볼까요? 그럼 값이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0 마이너스 3 70 50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미디움일 때 30 5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근데 하이 플러스면 50 80 0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이걸 임의대로 그냥 이렇게 조절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까지 올리고 최대 품질은 0이고 그 다음 품질은 100이고 얘는 이제 보정치예요. 인터폴레이션은 보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절해서 쓰거나 아니면 이 값 그대로를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 똑같이 라이트 캐시에 보시면 서브 디바이스가 있죠. 이게 렌더링 품질입니다.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 즉 아까 이야기했던 빛의 입자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스, 추적은 2번까지 추적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렌더링 했을 때 속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략 이리디언스 맵일 때는 한번 계산하고 다시 한번 또 계산하고 이 정도의 속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속도 차이가 많이 나진 않을 거예요. 얘를 브라우트 포스로 바꿔놓고 렌더링하면 조금 다르죠. 네. 얘는 렌더링이 이렇게 한 번에 끝나버리죠. 자, 여기 지금 보통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감춰놓고 쓰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얘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레이어 스테이터스 있습니다. 이 스테이터스에 보면 엔진이 있고 디바이스가 있고 타이밍이 나옵니다. 여기 시퀀스 타이밍, 프레임 타이밍 나오죠. 요 시퀀스 타이밍이에요. 시퀀스가 장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타임은 시간이란 뜻이고.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리디언스 맵으로 놨습니다. 이리디언스 맵이고 렌더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 부분, 자, 렌더링 다 끝나면 여기 시간이 쭉 나와요. 이제 12.9초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브라우트 포스 똑같이 나오면 크게 차이는 안 날 텐데, 네, 얘는 여기 11.1초 나오고 12.7초 나오죠. 이렇게 시간이 체크가 되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특별한 건 없고 복해나 이런 건 필요 없고, 자, 인바이런먼트 라는 것이 나옵니다. 볼륨매틱 인바이런먼트가 있네요.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하죠. 안개 효과를 좀 주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쓰는 게 볼륨매틱 렌더입니다. 여기 볼륨매틱 인바이런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가 안개 효과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오른편에 여기 화살표 있죠? 얘를 눌러주면 이제 에리얼 퍼스펙티브라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이 에리얼 퍼스펙티브라는 건 원근감에 따르는 안개 효과입니다. 원근감이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에 나가면 멀리 보면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중첩돼서 보이잖아요. 이때 가까이 보이는 산은
이렇게 초록색에 진하고 멀리 보이는 산들은 중간에 안개가 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름이 끼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게 돼요. 그게 사람의 눈이 멀리 있는 건 색상을 잘 못 봐요. 그래서 하얗게 보입니다. 마치 수묵화처럼 보이게 돼요. 그게 에리얼 퍼스펙티브인데 여기 먼저 나오는 게 비저블리티 레인지라고 하는 건 가시 범위입니다. 가시 범위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볼 거냐라는 뜻인데 이 단위가 미터입니다. 6,000m라는 얘기니까 6km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tmospheric height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개의 높이입니다. 안개의 높이가 6km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 비저블리티 레인지를 바꿀 겁니다. 100m로. 그리고 렌더링을 걸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자, 이렇게 안개가 낀 것처럼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 위에 아파트들은 다 감춰지고 렌더링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걸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작업을 할 겁니다. 500,500 되게 아주 작은 판에다가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500에 500짜리 아주 작은 판입니다. 그리고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색상은 어두운 색으로 줄 겁니다. 바닥이라는 재질을 만들 거고 이렇게 어두운 색상을 줄 겁니다. 일단 파란색을 주고, 자, 색상을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뭐 흰색을 바꿔 놓을까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2mm. 자,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앰플 8mm.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바꿔야 되냐면 장면에서 제가 시간을 밤으로 바꿨습니다. 밤 시간으로 바꿔야 되고요. 자, 라인 여기 대충 여기서부터 100mm. 자, 그 다음에 똑같이 Z 방향으로 100mm. 자, 이렇게요. 100mm 100mm 주시고 스포트라이트를 줄 겁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여기다 이제 재질을 줄 겁니다. 여기다 재질을 줄 거예요. 자, 어떤 재질을 줄 거냐면 여기 메탈이라는 재질이요. 여기 메탈 보이시나요? 자, 여기 여기 폴더 그림 있죠. 이거 없으신 분들, 공이 메탈이 없으신 분들은 요 폴더를 누르시면 기억나시죠? 요거 폴더 찾아가서 제가 이거 복사해 드렸을 겁니다. 여기 두 번째 들어가면 02 메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폴더 선택하시면 이렇게 폴더가 들어올 겁니다. 여기에 크롬 폴리시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알파벳 순이니까 폴리시드가 광택이란 뜻이에요. 여기 이건 쿠퍼죠. 쿠퍼면 굴이란 뜻이네요. 크롬 폴리시드 여기 있네요. 요 질감을 줄 겁니다. 요 질감을 얘한테 줄 겁니다. 이렇게 얘한테 준 겁니다. 크롬 폴리시드를 주시면 얘가 이렇게 좀 어둡겠지만 이렇게 조명이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어디 있는 값이냐면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값을 찾아보시면 아까 우리 이거 했었죠. 브라우트포스하고 이리디언스 맵이 있었죠. 요 밑에 가면은 커스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 항목을 체크한 다음에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커스틱 효과가 일어납니다. 커스틱은 거울이 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반사되는 효과, 거울이 빛을 반사하는 효과. 왜 우리 그 양지라고 하죠. 빛이 들어오는 데서 그림자 쪽으로 이렇게 거울 가지고 빛 반사하면 그림자 쪽에도 빛이 반사가 되잖아요. 그걸 커스틱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커스틱이 이렇게 모여서 오목하게, 여기가 오목한 부분이라 이렇게 빛 반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커스틱을 끄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렌더링 돼요. 그냥 이렇게 렌더링 됩니다. 이게 커스틱 효과예요. 지금 커스틱을 끈 거고, 커스틱을 끄면 그냥 이렇게 돼요. 근데 커스틱을 켜게 되면 빛 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반사 효과가 들어갑니다. 빛이 반사되고 있죠. 언제 쓰냐면 이렇게 유리 제품이 많이 들어간 데도 쓰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영장을 그렸어요.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럼 수영장 보면 이렇게 빛이 반사돼서 일렁일렁 하잖아요. 그때 커스틱 효과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물에 이렇게 빛이 반사돼서 건물 전체가 빛 반사가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때 여기 있는 이 커스틱 효과를 주시면 돼요. 멀티플러가 반사의 색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강하게 빛 반사가 일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빛 반사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가는지, 여리게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시죠.